네, 3월 9일 대선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선관위에서 주관한 첫 TV 토론에 저희가 영상으로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후보 4명 보신 것처럼 경제 분야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는 전국 현안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TV 토론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경제 토론회인데 경제는 잘 안 보이고 정치만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제 대한민국 3대 이슈를 꼽으면 부동산 주택 문제, 부동산.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 실업률.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자영업자 보호 네. 대책.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놓고 치열하게 후보 간에 뭔가 난상 토론을 벌여도 부족할 판인데 대장동이라든지 무슨 기축통화라든지 뭐 거대 담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좀 허비한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쉽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셨군요. 예. 추은호 해설위원님요? 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그렇군요. 하셨는데 예. 경제라는 것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네. 네거티브만 눈에 띄었다. 네거티브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참으로 아쉬운 그런 TV 토론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주최 TV 토론 2차례 더 남았습니다. 정치 분야, 사회 분야인데요. 대선을 이제 2주 앞둔 시점이어서 후보들이 서로 치열하게 이제 질문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고받은 예. 그 어제 예. 그 장면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확실히 좀 뭔가 굳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날이 샌 그렇죠. 날이 그런, 서 있었죠. 예, 날이 네. 팽팽하게 섰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요. 박빙 1위 후보하고 박빙 2위 후보의 정말 피말리는 그런 신경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주 지금 여전히 박빙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슬아슬 2위로 밀리고 온 후보들은 정말 어떻게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판넬까지 들어서 작심하고 막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안철수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눈, 코, 입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고 뭔가 좀 도끼를 가득 품은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여실히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나 유머 같은 좀 여유만만함을 저는 좀 찾아보기 힘든 TV 토론이었다. 그랬군요. 어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 발언을 놓고서 두 후보가 크게 부딪혔어요. 만약에 허위라면 뭐 후보 사퇴하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패널을 가지고 네. 이렇게 들면서 그 패널이 그 이른바 김만배, 정영학 씨의 그러니까 대화했다는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이렇게 거기 공개한 이제 겁니다.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녹취록을 무기로 해서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겠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논지를 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반론을 폈죠. 이 녹취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있다. 그렇게 예. 이제 언급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책임질 거냐, 그러면 사퇴할 거냐라고 예. 이렇게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만 네. 그 사후에 또 TV 조선에 그 월간 조선에서 예.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 씨가 한 대목은 틀림없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해석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누구를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게이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에서 여야가 정확하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야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무슨 뒷동문에서 무슨 얘기한 거죠. 그렇게 쑥덕할 게 아니고 어허. 거꾸로 보니까 그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면서요.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시던데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자 정영학 씨가 예. 답한.
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뭘로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강훈식 본부장이 이야기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게이트 해석이요? 예.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게이트를 좀 이재명 후보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안 됐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경강 후에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해답을 냈냐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때.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녹취록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확정이 됐는데 검찰이 선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오리역이라는 부분들도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전후 맥락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게이트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윤석열 게이트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거든요. 예. 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이재명 게이트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핵심은 이제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인데 네. 특검도 하지 못한 마당에 그걸 입증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김만배 녹취록도 보면 아까 보면 뭐 윤석열 뭐 영장 들어오면 뭐 죽어 무슨 내가 뭐 가진 카드 하나면 죽어 뭐 마치 이 윤석열 게이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녹취록만 보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남시장으로서 기획을 했고 총괄했던 사람은 또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 같은 느낌을 주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말만 많았던 특검 못하고 이미 대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또다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서로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방만 하고 별로 지지율에는 영향 없이 그냥 네. 넘어가는 거죠. 네거티브 요인으로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 그냥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이재명 후보가 밝힌 이 기축 통화,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 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웅장해 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조롱조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문제만큼은 압도했어야 됐었거든요. 어제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어야 됐는데 어제 과정에서 쭉 보면은 여러 군데 공격받은 분들도 있고 네. 스스로 발언에 이렇게 미스가 나서 네.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하지 못한 반드시 이기지 못한 토론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이 기축통화 논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뭐 맞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별로 이렇게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악재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도요. 심상정 후보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세 관련 공약을 물어봤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얼마 내느냐. 저도 아차 싶었는데요. 예. 심상정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얼마 정도 내느냐고 물어봤지 그렇게 않습니까? 물었지요. 예, 그러면서 아파트 30억짜리 사는데 예.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는데 뭐 수백억 정도라고 수백만 원 정도 낸다고 했더니 예, 근데 바로 92만 원 내지 않습니까?라고 예. 또 팩트를 들이내면서 그 큰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밖에 내지 않느냐, 비싼 세금 폭탄 때문에 그러면 당신 아파트 집 망했느냐, 복상 망했느냐라고 아주 공격적인 아픈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집 사는 집 정부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맞지 못했는데 내가 예. 또 어떻게 보면 좀 고가 아파트 사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TV 토론 과정에 드러난 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거센 공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잠깐 화면 있으면 보고 갈까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안 후보의 공세가 있었고 그 답변을 듣고 안 후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금 세 차례 TV 토론을 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 나름대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붙었던 뭐 초딩 안철수 그런 이미지는 나름대로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특히 어제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식견 이런 것을 보이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든지 아니면 실수한다든지 글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태도의 문제죠. 매너의 문제입니다. 이건 상대방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과장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게 중도표를 잡는데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그런 바디랭귀지는 다음 토론회에서 좀 고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아마 안철수 후보도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고개 절레를 흔들 것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아마 저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단일화가 여러 가지 깨져 나가는 이런 불편한 과정이 꾹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하 심정이 자기도 모르게 절레절레 흔드는 걸로 나타났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그 논란이 소리가 됐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제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토론회가 끝나부터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봤는데 어제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나 봐요. 아무 노코멘트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충분히 화가 날 법도 제가 봅니다. 완전히 그날 토론 보면 사면초가 본인 한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후보가 작심하고 판례를 들었는데 조목조목 읽었습니다. 그 판넬 내용을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판넬 준비 안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지 그러다 심상정 후보가 뭐 30억짜리 아파트에 말이죠. 정부세 들이대지 화가 아주 많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 그래도 1위 후보 하니까 1위 후보? 지금 압도적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상당히 좀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멘트를 앞으로도 좀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득표에는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어제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혹시 공방이 준비가 됐습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이거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질문에 주도권도 답변하세요?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아까 물어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규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 후보님. 제가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장면을 놓고서 회자가 됐고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가 그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에 과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1, 2차 TV 토론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진보 정당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아마 그런 작전을 어제 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후보 물론 안철수 후보 빼고는 다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일 건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각을 세움으로써 진보 정당으로서의 차별화 네. 이런 것들을 좀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민주당이 정의당의 전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 공개된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 문건 보면 네. 윤석열에게만 주술논에 휩싸이는 거, 그다음에 폭탄주 많이 마시는 거, 이거 좀 확대하고 알려라라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보면요, 심상정 후보가 무지 셉니다. 저 촛불 정부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이번 대선을 몰고 가겠다, 이런 강력한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정면으로 반박을 할지 포용을 할지 적절한 대응 전략이 없어요. 네. 심상정 후보가 특별하게 표의 대선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네.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앞은 남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민주당은 세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회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후보들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바로 통합의 정신, 통합의 정부, 국민 내각을 통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고 모든 세력과 손을 잡아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명동 성당을 본당으로 상당 기간 주말 미사를 쭉 드렸는데 가게와 국민 통합과 이런 헌신의 이 마음을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갈 길 바쁜 후보들의 모습 보셨습니다. 토론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보신 것처럼 서해안 벨트를 지금 훑고 있습니다. 충남권, 다음에 호남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 호남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후보 모두 이 지역이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충청 지역 모두 접전 지역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승부처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그나마 자신 있는 우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집중적으로 수도권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충청권은 의외로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두 후보 모두 방문을 안 했습니다. 네. 대전 잠깐 하고 청주 정도 잠깐 하고 했을 뿐이지 충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공략하는 것도 이 지역도 굉장한 접전 지역이고 또 중원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우세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절실한데, 오늘 이렇게 쭉 연설을 한 걸 보니까 충청의 아들이라는 점은 강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충청 대망론은 애써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이거를 앞세웠을 경우에 네. 오히려 TK라든가 영남에서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럴 것 수 같습니다. 있군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입당한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네. 어드바이스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 봐서 잘 아는데 네. 일정이 바쁘다고 그래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적게 메시지
장소를 가다 하더라도 거기서 국민들을 향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지 여러 군데를 빙글빙글 도는 거 봐야 몸만 망치고 국민들에게 특별하게 그런 임팩트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일정을 적절하게 잘 짜야 된다. 일정과 메시지 전략이 대선 막판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정동영의 어떤 낙선담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국민이라고 해봐다 우파나 좌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진영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확실히 갈라섰기 때문에 집토끼는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산토끼, 중도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그건 바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3대 과제, 부동산 주택, 그다음에 일자리, 코로나 대책, 이 부분을 이미 여러분 후보가 얘기했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더 바로바로 눈에 앞에 보이듯이 이 전략을, 이 정책 공약을 매일 반복해서 저는 호소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그나마 저는 3월 9일 날 중도층이 막판에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이제 거제를 찾았을 때 말린 대구 이렇게 들어올린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 또 무속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또 저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청년 어부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속 논란은 계속되고 해명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거제에서 방문하면서 청년 어부가 선물한 마른 대구를 가지고 무속을 연상시켰다. 그 상상력이 저는 좀 놀랐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나름대로 계속 해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오늘 김대건 신부의 그 생가가 있는 솔매성지를 방문하고 또 자기가 명동성당을 다녔었다, 세례명이 있다라고 소개한 것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같으면 좀 말린 대구 준다고 하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얘기해서 또 말린 대구에 리본까지 달렸어요. 무슨 역술인들이 아시다시피 말린 대구를 많이 걸어놉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이제 주술 논란 휩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대구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는 주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 미리미리 차단하고 조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럼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런 오해 빌미를 주지 않는 거고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이재용 후보가 무슨 말린 대구 받아들인다고 그건 별로 크게 논란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또 부인 법카와 관련된 그런 관련된 행동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알겠습니다. 서로 각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보면은 광주를 찾는데요. 복합 쇼핑몰 유치 간담회 일정을 갖는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제 여권이 호남을 소외시켰다라는 공세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국민의힘의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이 호남 전략은 뭐냐면 읊조리기 전략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쇼핑몰 이런 것을 이제 논란이라든가 그것이 호남 홀대론으로 이어지고 오늘은 또 흑산도를 방문해서 흑산공항을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루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가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먹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공략이 바로 호남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나쁜 전략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호남 공략이 어느 정도 통할지 지켜볼 때문에 실제로 호남에는 이런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 공약, 공항 공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폭탄 2개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복합 쇼핑몰 광주에 그다음에 흑산도 공항에 했는데 이게 단순히 공약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2월 22일 날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가서 광주에서는 복합 쇼핑몰 갖고 토론하고 또 흑산도로 가세요. 들어가서 또 거기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흑산도까지 차를 몰고. 근데 지금 본인이
비단 주머니가 20개 있는데 아직 15개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히 재주라든지 전략이나 이런 거 뛰어난 것 같은데 다만 이재명이라든지 안철수 후보 대응 과정에서 너무 좀 실말 오버하는, 그러니까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나 이런 멘트를 많이 날리는 바람에 네. 호남에서는 점수를 얻을지 모르지만 네. 이 중요한 단일화 국면이나 선거 전략 과목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까먹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지적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뛰어난 면도 있지만 좀 본인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발언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꽤 있다는 있다.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